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 비를 뿌렸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EBS 유료 강좌 무료 전환과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 확대 등 26조 원까지 치솟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 객원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년간 종교학이나 페르시아어 문학 전공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뽑혀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음을 실감케 한 하루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고 또 제주에는 거의 300mm의 비가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취재기자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러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장마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와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제주 297, 전북 남원 118, 전남 나주 114.5mm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사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중부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라권 등에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림청도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광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해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진 비는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2차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장마는 가늘고 긴 장마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좁은 지역에 폭포비를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장마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면서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아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모레인 수요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걸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제주도 남부지방은 28일까지, 29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예측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장마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새로 형성되는 정체 전선은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 거리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컸던 만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빗물바지 시설을 집중 점검해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비 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연결된 사건이죠. 50억 클럽을 조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대장동 일당과 우리은행 양측에서 실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면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주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참여는 끝내 불발됐지만 우리은행은 대신 1,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이외에도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출 업무에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하셨나요? 박 전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기고 대형 입시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합숙 전 작성하는 서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약서에는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할 경우 하루당 50만 원씩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 규정이 강화된 지난 2016년 이전 출제위원들에 대해서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사흘 동안 44건이 접수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신고센터 제보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도 교사도 불행한데 학생들의 학력만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자신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최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에 어떤 게 있었는지도 공개했죠. 정부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대학들도 함께 또 고민 중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 확장된다는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묻는 문제. 올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로 지문 길이만 1,800자에 달하고 주체와 지각 등 난해한 철학 용어가 다수 사용됐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복잡한 수학 공식과 그래프가 사용됐지만 국어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10명 중 7에서 8명이 틀렸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전 영역에 출제됐습니다. 현직 교사나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워하시고 풀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풀면서도 정말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을 계속 들더라고요. 당시 출제기관은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했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킬러 문항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480문항 중 26개가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게 교육부 판단입니다.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교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고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이제 내치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쯤, 그러니까 사흘 뒤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는 치열한 청문회 공방도 예상됩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29일 단행될 장관급 교체 대상은 우선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상 그 시기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큰 신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지명 전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청문회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5기 인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치르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가 유력합니다. 올해 첫 국무위원 교체 대상으로 예상되는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용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거론됩니다. 교체설이 돌고 있는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같은 날 최대 10여 개 부처의 차관이 교체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을 3명 이상 보내면서 하반기 국정 운용의 기틀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주한 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았습니다. 야권이 단식 농성으로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여당이 사드 괴담 책임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일본은 오염수 문제가 괴담이라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문제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성주 농민들을 찾아 참회 시식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기도 맛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사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강조하며 과거 민주당의 사드 괴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괴담 노래를 부르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평가 결과를 계기로 야당의 괴담 정치를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 공세에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광우병 사태에서 10수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괴담 정치로 야당은 장외 집회에 이어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나서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하자 친이낙연계, 기다렸다는 듯 이낙연 역할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박 왕이 돌아왔다며 민주당 내 균열을 예상했죠. 또한 민주당 내에서 친이계와 비명계 간 기존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직은 조용해 보입니다. 물밑은 아직 모르겠지만요. 안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예측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이계호 의원 역시 그분 존재 자체가 정치라며 어떤 식으로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낙연 악마와의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역할론에 힘을 싣는 겁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서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균열을 노렸습니다.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집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어제 저녁 측근들과 만찬을 하며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코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의하고 그 다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단계부터 난항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45분 전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자문위원회가 오늘 징계수위 권고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중 한 가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이해충돌 의혹 등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비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고 단계의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자문위가 징계 수위 권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문위가 권고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문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자문위와 동떨어진 결론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며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김태섭 전 의원도 대변인을 임명하며 창당에 속도를 냈는데 양당구도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을 상징한다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비난을 서로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20여 년의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8월 창당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희망은 국가 운영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돈봉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등을 차별점으로 내걸었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도 창당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감성 정치에서 과학 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도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인 곽대중 씨를 1호 영입 인사라고 밝히며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변인직을 맡은 곽 씨는 기존 양당 정치에 환멸을 느낀 중도층의 대안이 될 센터 정당이 목표라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창당 모임 측 모두 현역 의원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강조한 가운데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년여간 이어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현 정부의 불편한 동거도 내일로 끝입니다. 전 위원장 목표대로 임기를 다 마치는 거죠. 전 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장관급 인사의 퇴임 소감으로는 이례적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간은 권익위의 일에 대한 소회가 아니라 원전 오염수 얘기를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파란색 겉옷을 입고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퇴임 이후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늘 바다의 따림을 자임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만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고향인 통영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선을 그었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한테 명령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작심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또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면직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퇴임 후에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전 위원장은 감사 결과 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출신을 갖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검찰 측은 지난 수개월간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는 건 시간 끌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TV조선 심사점수 조작 의혹 첫 재판에 출석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추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승인 통과 점수라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라고 말하며 난색을 보였고 방통위 간부 등이 심사위원들과 함께 점수를 낮췄다는 겁니다. 또 종합편성 채널의 부정적인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출신으로서 편향적인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앉히는데 관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의 출신을 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조사하는 등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수사에 따른 공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달 뒤인 8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정환입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해마다 한국어 교수를 뽑아 해외 대학에 파견을 내보냅니다. 한글을 가르치며 우리말을 보급하고 또 한글의 세계화를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3년간 파견된 사례 70여 건은 지원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갔습니다. 교수 한 명에게 1년 동안 체재비 등과 1억 원가량의 연봉을 주는데 무자격자들에게 이 혈세를 드린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누리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객원교수 공모 안내문입니다.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같은 전공 석사학위만 있을 때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이 기본 지원 요건입니다. MBN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고 자격에 맞지 않지만 채용된 사례가 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교학, 북한학, 명상학, 영문학, 경영학 등 기본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자가 채용됐습니다. 한국 교수님들한테는 뭘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대학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용 대행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체재비를 다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되면 외국에서 교수직함을 갖게 되고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채용 비리 건으로 지난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기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 11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려졌던 아기들 외에 새롭게 알려진 4명 중 특히 걱정되는 건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2명의 아기입니다. 아기들의 생사 여부는 물론 불법 체류자 신분인 친모들의 소재까지도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유기 사건을 비롯해 화성 영화 넘기기 사건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유령 영화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7건의 영유아 사례 말고도 새롭게 4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안성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2015년 아이를 낳았는데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시는 지난주 금요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니까 다른 보호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을 연락을 드려보고 만나도 봤는데 사실을 모르셔서. 산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서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성시는 또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2015년 출산한 아이 역시 출생 신고가 안 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친모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화성에서도 2017년과 이듬해 태어난 형제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다는 감사원 통보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친모는 가정 내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유리문과 진열대를 깨고 마치 조개 캐듯 귀금속을 주워 담아 정확히 17초 만에 금은방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건 망치 하나였죠. 신속한 범행만큼이나 잡히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 보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나온 남성은 미리 대기 중이던 일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며칠 후 다른 지역의 금은방에 나타난 똑같은 남성은 이번에도 망치를 휘둘러 침입합니다. 보석 진열대를 박살내고 나서 미리 준비한 봉지에 기금속을 담아 달아납니다. 금은방을 트는데 걸린 시간은 17초였습니다. 복구하시는 분들 좀 바삐 움직이시고 사장님은 이제 좀 힘드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사라진 기금속은 19점, 모두 2천만 원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은 범행 발생 9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빠른 검거가 가능했던 건 앞서 미수로 끝난 양산 금은방 사건 이후 이미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도주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갖다가 5, 60대 정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를 하니까 아주 당황해하는, 빨리 왔다라고 자기들이 좀 당황해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대구에서 주택가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무려 5m 높이의 높은 벽이었는데 말이죠.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은 이미 다 살펴봤다지만 이곳 같은 사유지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주차된 흰색 승용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골목 전체가 뿌연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잠시 후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오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5m 높이 벽면이 폭탄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토사가 쏟아져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물 밑동마저 드러났고 무너진 곳에선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흘러내립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대구 두류동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스며들면 물을 넣을 수밖에 없지요.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축대는 이처럼 임시로 가림막을 쳐놨지만 아래에 있던 차량 5대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축대 인근 21가구, 주민 2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1979년 지어진 빌라로 5층 규모 한개동에 16가구가 살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한 붕괴로 추정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전국에 13,000여 곳이나 되지만 공동주택 등은 사유지기 때문에 지자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 조사를. 관할구청은 이상 징후가 보여 신고하면 점검해서 소유자에게 보수를 공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이라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점검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1970년대 국내 3대 조폭이었던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모르는 분도 꽤 있으실 텐데 그런데 선교사로 개화한 조 씨가 최근 또다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11월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섭니다. 당시 조 씨는 금전 문제로 필리핀 교민을 위협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지 교민 상대로 금품 갈취 의혹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어보지 마십시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판 8년 만에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최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같은 종교단체에 있는 지인에게 역시 같은 단체 교인으로 알려진 한 고철업체 대표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고철업체 대표는 억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피의자로 당시 도주 중이었습니다. 다만 조 씨가 구체적으로 범인 도피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조 씨와 조 씨의 지인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두 사람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유명 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권 소송 중의 회원을 제명해버리고 법원이 회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랑곳 없이 버티다 회원이 소송을 걸어 제명 무효 판결을 받자 또 제명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송 중인 회원들이 더 있다는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니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제보엠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 개인 회원인 최모 씨는 2012년 골프장의 권유로 특별회원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입회금 10억 원을 내고 7년 동안 매일 하루 한 팀 예약을 보장하고 자동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둔 2019년 골프장 측은 최 씨에게 한 달에 열흘이 줄어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좀 양보할 테니까 서로 양보를 하자 했더니 막무가내로 20일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약대로 하겠다. 본인이 원하시는 연장해서 쓰는 조건인데 결국 최 씨는 법원에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소송과 별개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제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골프를 치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제3자 이용은 무기명 회원권 특성상 예정된 이용 형태고 최 씨가 상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골프장 측은 재차 최 씨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골프장과 이런 비슷한 문제로 법적 소송을 벌인 법인 회원은 4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기명 회원권 갖고 약간의 영리 행위를 했다는 걸 이제 제명서로 들었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고지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회원을 상대로 제명 처분을 하는 것 자체도 갑질이고 부당한 횡포다. 결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안은 의결만 한 상태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사회기자님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버스 몰카범 체포 작전 성공했나요? 결론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네.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경찰관들이 우르르 버스 안으로 들어가요. 네, 몰카범 잡으려는 겁니다. 승객 한 명이 옆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저기에 몰카범이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진 삭제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 승객분이 신고한 거고요.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 나올 텐데요.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 땡땡역에서 땡땡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일부러 메시지를 이용한 거죠. 판단력이 상당히 좀 좋으신데요. 이게 전화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몰카범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뭐 그 사이 난리 피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치 있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영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버스기사가 수신호를 보냅니다. 저 신호 덕분에 출동 경찰관들이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도 그러니까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저렇게 손짓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님은 어떻게 몰카범 있는 거 알았죠? 네, 아까 경찰에 신고한 승객이 있었잖아요. 네. 슬쩍 다가와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조용히 범인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걸 그래서 버스 기사님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콤비 플레이 같아요. 네. 그나저나 현장 체포된 몰카범은 왜 그랬다고 하나요?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 2대 갖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내용물이 깨끗한 휴대폰만 건네주면서 발뺌했다고 하거든요. 왠지 몰카범 속이 좀 뻔히 보이는 듯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약김밥 젤리 싫어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앞에 마약자 많이 붙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짧은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네.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네, 갑자기 아이들이 저기 왜 있는 거죠? 자, 무심결에 마약이란 단어 붙이는 게 이제 마약 범죄 조장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거든요. 아이 어른이 함께 구글 한국지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글이요? 네. 검색할 때 쓰는 구글. 그렇죠. 거길 왜 간 거죠, 갑자기? 자, 마약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영어로 치면 관련 제품 정보가 나오지 않는데 이 구글창에 한글로 치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나 음식을 너무 쉽게 접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원래는 국내 대형 쇼핑몰들도 마약 글자를 노출해 왔었는데 지난해부터 검색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네. 마약을 퇴치하려면 습관처럼 마약을 붙이는 언어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까지 볼게요. 피자의 머리카락 이게 뭐 무슨 반전이에요? 네, 사진 볼까요? 네. 네. 자, 피자에 머리카락 나왔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검고 가는 형체 봐서는 딱 봐도 머리카락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가게 주인한테 환불 요청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게에서 보낸 피자 같지가 않았고 손님이 머리카락 나온 부분을 휴지에 쌓아놨다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살짝 의심이 생기기는 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냥 환불해주고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증이 굳어진 듯 보입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나 보죠? 그렇죠. 2019년에 이미 올라온 적 있는 사진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피자에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이랑 아예 똑같은데요? 똑같죠. 이번에 피자집 손님이 이미 4년 전 올라왔던 사진으로 속여서 환불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고 환불을 받은 상태라면 사기죄, 환불을 받기 전 상태라면 사기 미수가 성립합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자, 손님 이용해 먹으려는 자영업자들 물론 잘못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영업자 기만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소비자 역시 문제라는 생각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AI한테 주면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기반으로 또 다른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저작권과 초상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내 얼굴로 AI가 만들어준 또 다른 내 얼굴인 AI 프로필.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나인 듯 아닌 듯 닮은 내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이 있을까요? 우선 현행법상 AI의 창작물은 AI에게도 만든 사람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상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창작된 사진과 실물이 유사한 경우 사진의 원래 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사도를 가려낼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고 가르는 기준도 없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프로필 서비스 회사는 이미지가 창작되면 실제 사진은 물론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고 저작권은 원래 주인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정보 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또 창작물이 직접 노출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존 원본 데이터 역시 불법하게 얻은 데이터가 아닌 적법하게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거라. 취재를 종합하면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의 초상권은 판정 불가에 해당합니다. 법 영역 바뀐 AI 창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오는 9월까지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과 함께 법적 논의도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북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장마 대비에 바쁜 북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권영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네. 북한이 장마 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나무함보다 나무가 적다 보니까 좀 더 열악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장마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아닙니다. 바로 농작물 피해 때문입니다. 네, 올해 달성해야 하는 12개의 중요 고지 가운데 첫째로 알곡, 즉 곡식을 제시할 정도로 북한은 식량 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노동신문은 오늘 최대로 각성해 대처하자며 당 간부들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력 발휘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곡식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북한에선 산에 나무를 깎아 농작물을 심는 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홍수나 산사태에 취약한데요. 네. 평양에선 수십 개의 구역에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양수 설비도 설치했고요. 전국 각지 농촌에선 방수 시설과 배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찾아오면 북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다면서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도하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선소의 북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폭우에 도로 곳곳이 잠기고 하천까지 범람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똑같은데요. 네. 북한 전역과 주요 도시의 시간별 강수량까지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러네요. 지난해엔 태풍 흰남노 등이 북상했을 때 특별 방송까지 편성했고요. 코로나19까지 겹쳐 한 달이 넘도록 재난방송 체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북한 방송은 이 대부분 시차를 두고 나가죠. 예. 하지만 재난 방송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 북한 취재진의 형상 연결 직접 보시죠. 여기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게 될 강원도 고성군 읍지구입니다. 비 내림량은 더 많아져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비가 옥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저도 비를 맞으면서 현장 중계했던 기억이 좀 네. 떠오르는데요. 비에 흠뻑 젖은 취재진의 모습에서 현장감이 느껴지죠. 20시 30분 현재라고 언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북한 방송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상 발사할 거라고 또 예고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한이 조만간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이 계절상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성 발사는 날씨에 좀 상당히 민감합니다. 발사 성공을 담보하려면 장마철과 한여름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는데요. 장마철이 지나가도 그 이후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상이 되죠. 네. 따라서 날씨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러시아에선 용봉 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긴장이 고조됐었죠. 그 중심에 있던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던 바그나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망명에 합의하고 반란을 중단했는데 푸틴이 자신의 통제력을 훼손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프리고진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다가 병력을 철수시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돌연 철수한 이유가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위협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반란에 투입된 용병단이 애초 알려졌던 2만 5천여 명이 아닌 8천여 명이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장악을 시도했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프리고진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벨라루스 망명을 택했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해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설이 나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한 푸틴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It is very likely that you're going to see Putin or people around him and his own paramilitary forces trying to go after Prigozhin. I think that having been humiliated the way he has been, he's going to try to do that. 당장 프리고진 제거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That Putin might not try to get rid of Prigozhin straight away because the part of the troops that are in Russia, they might be sent to Ukraine again. The problem would be to find a credible leader, somebody to replace Prigozhin. 또 프리고진이 과거 전투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반란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푸틴의 기만 전술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프리고진의 공적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군 부대를 방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두 사람.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로 전화 통화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해법엔 차이가 컸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와 바로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공세의 고삐를 줘야 한다 이거죠.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반란 사태 이후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푸틴 체제의 취약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장거리 미사일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상황에 대해 권력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suspect that this is a moving picture and we haven't seen the last act yet. But we can say this. First of all, what we've seen is extraordinary and I think you've seen cracks emerge that weren't there before.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uestioning the very premises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to begin with. The argument that somehow Ukraine or NATO posed a threat to Russia. And a direct challenge to Putin himself. 러시아의 이러한 내부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점이라며 일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 등의 교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혼란이 지속될 것이어서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제 밀 가격이 내려갔지만 밀가루 납품가는 그대로여서 가격 인하가 어렵다. 라면 업체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정부가 제분 업체들한테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들은 밀가루 추락 가격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럼 밀가루 가격을 내리면 정말 라면값도 내려갈까요?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1분기 12% 넘게 가격이 오른 라면값.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하락 추세인데도 라면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경제부처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라면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여전히 라면값은 높은 수준에. 하지만 라면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가격은 여전히 비싸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 정부는 제분 업체들까지 설득에 나섰습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에 제분업계는 밀 선물 가격 하락 영향과 물가 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출하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CJ제일제당이 7월부터 국내 최대 라면 제조사인 농심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을 10%가량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요청들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대한 소통,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감자 전분 등 다른 원료와 인건비,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라면 가격 인하폭은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미국 유명 햄버거 매장이 오늘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건물을 삥 두를 만큼 200m 긴 줄이 생겼죠. 누구는 가성비 높은 편의점 라면으로 점심을 때운다지만 요즘 햄버거 매장들 고급화를 강조하면서 만만치 않은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국내 첫 매장을 연 미국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개점일에 맞춰 찾아온 고객들입니다. 심지어 밤을 샌 손님도 있습니다. 저 어제 밤 11시 좀 넘어서 뭐 밀크쉐이크랑 거기에 베이컨 넣어서 먹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수제버거로 꼽히는데 가격도 음료수 등과 함께 먹으면 3만 원에 달합니다. 이미 서울 강남역 일대에 문을 연 쉐이크쉑과 슈퍼두퍼는 물론 고든 램지 버거까지 최근 프리미엄 수제버거 경쟁이 서울 번화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 상대라고 느껴지거나 생각하는 데는 전혀 없고요. 그 이유는 햄버거의 품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프리미엄 버거에 관심이 있는 건 가격은 비싸지만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에서 가치가 높은 브랜드라 국내 유치 성공이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좋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오면서 이 국내 기업의 어떤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기회인 거죠. 다만 가격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프리미엄 햄버거가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공화당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후보 수락 연설에서 노예제 존폐를 두고 내전 위기에 빠진 분열된 나라를 집에 비유하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말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링컨의 생각과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유무나 집값의 차이로 사회 계층을 나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친구 엄마가 전세 사는 아이랑은 어울리지 말라고 했대. 아이를 소수정예 학원에 보내기 위해 서울 강남구로 이사한 한 엄마가 아이한테서 들은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그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해주는 세태에 이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죠. 빚 없이 자가로 사는 사람은 1등급,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은 2등급, 전세는 3등급으로 나뉜다는 소리까지 들고 있다니 더 기가 막히죠.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남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강남 맘카페는 회원 가입 조건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한다니 아이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또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임대 아파트인 휴먼샤에 사는 거지라고 해서 휴거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임대주택으로 산다고 엘사라고 놀린다는 얘기는 이제 놀라움의 축에도 못 들게 생긴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할 건 집이 전세냐 월세냐, 집이 크냐 작냐가 아니고 집에 어떤 사람끼리 사는가, 또 가족끼리 화목한가 하는 거 아닐까요? 또 부모의 재력이 바로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왜 강남엔 친구가 없다라고 바뀌었을까요? 내 아이를 돈이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 그래서 진짜 우정을 모르는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던 없던 내 옆에 있어준 인생의 친구가 있는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이건 남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국판 카스트에 씨름하는 아이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선수단 월급을 못 줘 프로농구에서 제명된 데이원. 하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든든한 맏형이자 주장인 김강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 기적의 4강 신화를 쓴 감독농구의 여운이 남은 고양체육관. 그 지하에는 전 데이원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속팀이 사라진 이들을 이끄는 건 주장 김강선입니다. 전신 오리온 때는 구단 매각, 데이원 때는 제명까지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연달아 겪고 있지만 주장이기에 대표로 국회까지 찾아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뭔가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소통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농구 선수인데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가장인 김강선 본인도 어렵지만 월세와 수도, 전기세도 밀려 내쫓길 뻔한 후배들을 먼저 챙겼고 그 덕에 선수들은 더 똘똘 뭉쳤습니다. 다 같이 모아서 돈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로 처리하고 뭐 시즌 동안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걱정 없게 너는 진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라. KBL의 지원으로 이번 달 월급과 훈련장은 해결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4강 신화를 쓴 선수단이 더 좋은 환경에서는 더 잘할 거라 자신한 김강선은 묵묵히 감독농구 시즌2를 준비합니다. 선수단 전체가 좋은 대로 인수가 돼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가서 이게 다시 감독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그런 걸 보고 싶지 뭐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걸 보고 싶지가 않아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 골프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제11회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전북 군산 CC에서 이틀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선에선 비바람에도 골프 신동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낸 가운데 내일 결선에선 남녀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등 총 4개 부문의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 강해지면서 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미 제주 지역으로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호남에도 120mm 이상, 서울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보시면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동안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밤이 되면 호남 지역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서울이 28도, 춘천은 29도, 남부지방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다시 더워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